경상남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살던 마을은 경상도의 아주 외지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활기가 있고 풍요로웠다. 마을의 옛 지명이 옹기동막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부터 옹기를 만드는 동네였다. 내가 어릴 적에도 주민 대부분이 옹기를 굽고 만드는 일로 생계를 꾸려갔고 일부는 자기 먹을 양으로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대부분의 남자들은 철들어 제 밥벌이를 해야 할 나이가 되면 자연스레 옹기 굽는 기술을 배우고 여자들은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보면 남자들은 무거운 흙과 옹기를 나르고 옮기느라 구릿빛 피부와 근육질에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옹기장이 벌이가 나쁘지 않았는지 대체로 풍요롭고 각박하지 않았다. 일이 일인지라 항상 남자들은 막걸리를 물처럼 마시며 일을 했는데 마을 한편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막걸리를 빚는 술도가가 있었다. 마을 어른인 이장댁 아주머니가 얼마의 돈을 주면 양은으로 된 주전자로 어른 키보다 큰 술독에서 한가득 퍼담아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넘겨주는 시기였다. 해가 지는 마을은 천여개의 크고 작은 옹기에 불그스름한 빛과 노을빛이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했고 이 시간쯤 어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은 이른 저녁밥을 급하게 먹고 술래잡기를 시작하여 부모님의 호통이 있기 전까지 열심히 옹기 사이를 뛰어다녔다. 어느 늦은 여름 한참 겨울 김장철을 대비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바쁘게 옹기를 굽느라 분주하던 때 이장님이 젊은 부부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다녔다. 한창 바쁜 철이라 외부인이 새로 유입되는 것을 모든 마을 사람들은 반겼고 우리 집 옆 빈집에 형식적인 집세를 내게 하여 새살림을 살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사 온 남자는 성이 임시로 비쩍 마르고 키도 작아서 어딘가 모를 비굴한 인상이 반가운 상은 아니었고 아주머니는 작고 왜소했지만 소박한 웃음에 착한 인상을 가득 풍기는 새댁으로 양산이라는 곳에서 왔는지 양산댁이라 불렀던 것 같다. 그 집 아이는 이제 아기 티를 막 벗은 7살 남짓한 남자아이로 순철이라 하였다. 순철이는 나이보다 더 작고 더 어려 보였으나 1살 차이 나는 나를 형이라 부르며 잘 따라다녀서 애들 놀이에 데리고 다니며 놀았는데 가끔 양산댁 아줌마가 고맙다며 알사탕 몇 차를 준 기억도 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저녁 식사 무렵 임신의 집에서는 호통 소리와 가구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임신은 자기를 무시한다는 둥, 가장에게 버릇없다는 둥 욕지거리를 해대며 뭔가를 던지고 부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가끔 양산댁 아줌마의 어쩔 줄 몰라 변명인 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참을 그러는 중에 우리 어머니는 말리러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했다가 괜한 부부 사이 일에 참견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걱정스러운 한숨만 쉬셨다. 저녁을 먹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래잡기하러 마을 당수 나무 주변으로 가고 있을 때쯤 순철이가 주전자를 들고 막걸리 받으러 가는 듯 터덜터덜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풀이 죽은 모습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 심부름 빨리 다녀와 형이랑 술래잡기 하자라고 밝게 말했지만 별말 없이 술도가로 향하는 순철이의 뒷모습에 쓸쓸함이 배어나왔다. 시간이 지나 놀이가 끝나갈 때까지 순철이는 오지 않았고 애들이 흩어진 후에도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시 동안 기다리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순철이 집 앞을 지날 때 기웃거려 봤지만 순철이네 집 배결등은 다 꺼지고 정막만 흐를 뿐이었다. 이런 일이 있고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시간 무렵 또다시 순철이네 집에서는 시끄러운 호통 소리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 아버지도 얼굴이 구겨질 만큼 인상을 쓰셨다. 젊은 친구가 술을 곱게 먹어야지. 순철이 아빠가 술버릇이 좀 안 좋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니 참말인가 봐요. 부모님 말씀에 임씨가 술만 먹으면 자제를 못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앞뒤 분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순철이네 소동이 왜 일어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렇게 30분가량 소란스럽다가 갑자기 우리 마당으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신 아버지가 방문을 열어보니 머리를 산발한 양산댁 아주머니가 순철이를 안고 바들바들 떨며 대문 앞에 엉거주춤 불안한 듯 서 있었다. 무슨 일인지 단번에 짐작하신 어머니는 양산댁을 안고 누나 방으로 들어갔고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신발을 신으시고 대문을 나서셨다.
항상 느끼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은 마을 앞 장성처럼 떠 벌어지고 늠름하기 짝이 없었다.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가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었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후 한참 후에 밤이 깊어서야 누나방에서 돌아오신 어머니의 말씀으로 양산댁이 잠든 순철이를 안고 돌아갔음을 알게 되었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대화에서 양산댁이 맞아 얼굴이 터져서 피가 제법 흘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임시의 바락소리가 들려왔고, 온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임시의 고약한 술버릇과 양산댁의 처량함이 소문났으며, 애들은 순철이랑 노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다. 양산댁의 온몸에 상처가 늘어났고 수척한 모습은 날로 더해갔다. 한 번씩 순철이는 저녁에 놀러 나왔지만 반은 정신 나간 듯 딴 생각만 해 아이들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였고, 그나마도 시간이 얼마간 지나니 막걸리 심부름 갈 때 잠시 보는 거 쇠에는 볼 수도 없었다. 일이 이쯤 되니 동네 이장님이며 어르신들이 임시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지만 비굴한 누숨으로 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만 하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고, 이제는 매일 술만 먹어대고 옹기 일도 성의 없이 하는 임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양산댁이 울며 불며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하는 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달이 나고 말았다. 조금 늦은 밤 동네가 이장님 댁 아주머니 외침에 정적이 깨졌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궁금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소리나는 곳으로 나가셨다. 나오지 말고 자라는 부모님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몰래 뒤를 따라가 보니 막걸리 술도가에 동네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었고, 걱정과 한탄스러운 목소리만 들려오고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이장님이 나섰다. 이놈 순철이 아닌가? 임시 아들 순철이 아니야? 맞구먼 순철이. 어째 이놈 부모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사달이 났는데 어디에 있어? 역정을 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이장님의 목소리를 가르며 저 멀리서 신발도 안 신고 달려오는 양산댁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정신없이 달려온 양산댁은 거적대기 위에 누워있는 순철이를 부둥켜 안고 정신없이 흔들면서 목 놓아 울었다. 이장님, 우리 순철이 왜 이래요? 그 순하던 양산댁이 순철이를 안고 눈에 살기를 품고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은 마치 악귀를 보는 듯했고, 그 모습에 동네 장정들도 살짝 한 걸음 물러서는 듯 보였다. 나는 뭐라 정확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양산되게 하는 양이며 순철이가 꼼짝도 않고 누워있는 모습에 아마도 순철이에게 큰 변고가 생긴 게 틀림없다 생각하였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죽음이라는 단어가 직감적으로 뇌리를 스쳤다. 몇몇 나이 든 어른들이 순철이를 받아들려고 하는데도 양산댁은 거칠게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순철이를 끌어안고는 곡성을 질러댔다. 그 시간에 막걸리를 받으러 왔다가 내가 없으니 자기가 술을 퍼가겠다고 술독에 올라가서 술독에 빠진 거야. 늦은 시간까지 나는 안 있지. 나도 집에 가야 하고. 이장님 댁 아주머니 얘기는 늦은 밤 술도가를 닫고 집에 간 사이 막걸리를 받으러 온 순철이가 혼자 술을 퍼가겠다고 작은 독 몇 개를 밟고 얼음보다 큰 술독에 매달려 술을 퍼 담으려다 몸이 기울어 술독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다. 얘기를 듣고 있던 양산댁은 가슴이 미어지는지 답답한 가슴을 한 손으로 치면서 통곡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 시간에 술 더 처먹겠다고. 애를 쥐어패가면서 주전자 쥐어주는 나쁜 놈의 새끼. 네가 술독에 빠져 죽었어야지. 모른 척하고 무서워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미친 인연도 죽어야 돼. 애를 겁주고 때리며 술 심부름 보낸 임시를 악을 쓰며 저주하고 못된 아비의 그 짓을 어쩌지 못하고 지켜만 봤던 자신을 저주하던 양산댁은 옆에 있던 큰 항아리로 달려가 머리를 들이받고 머리가 깨져 피가 흥건히 고인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멈추지 않는 피를 치마 앞서풀 찢은 천조가리로 부여막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급하게 불렀다. 치료부터 해야겠으니 우리 집으로 옮깁시다. 양산댁을 임시가 있는 자기 집으로 옮기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양산댁을 옮기자고 하셨고, 아버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양산댁을 안아들고 급한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양산댁을 눕혀놓으신 아버지는 이장님 댁 자전거를 빌려
제법 먼 거리에 있는 윗마을 의원 댁으로 이사를 모시러 갔다. 집에 돌아온 나는 축 처져 누워있던 순철이의 모습이 뇌리에서 잊히지 않았고 그 일이 충격이었는지 몸살처럼 몸이 아파 며칠간 알아눕게 되었다. 정신이 들고 듣게 된 내용은 술이 깬 임씨가 잠시 충격에 빠지는 듯 했지만 이내 술을 퍼마시며 신세 한탄만 하여 보다 못한 이장님과 동네 청년들이 멍석에 순철이를 말아 지게에 지고 뒷산 기슭에 작은 묘를 써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다. 내가 다 나았을 때도 양산댁 아주머니는 누나 방에서 깨어나지 못해 누워있었고 오랜 시간 정신을 잃고 있어서 어머니가 시간마다 미음과 물을 숟가락으로 조금씩 먹여주셨다고 한다. 며칠이 지나도 임씨는 양산댁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임씨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찾는 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산댁이 정신이 들었는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말도 없고 먹지도 않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미동조차 없자 어머니는 조용히 순철이가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알려주셨고 말은 없었지만 알아는 들었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 갑자기 남자의 비명이 들려와서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그 비명 소리는 욕설과 물건 부수는 소리로 바뀌었고 이내 둔탁한 무엇으로 두드리는 소리와 여성이 고통을 참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로 임씨 집에서 들려왔고 누나 방으로 다녀오신 어머니는 양산댁이 없어졌다고 하셨다. 임씨 집에 다녀오리다. 나도 같이 갈까요? 상황이 험한 것 같으니 혼자 다녀오겠소. 애들이 무섭지 않도록 잘 돌보오. 아버지는 그렇게 걱정스럽게 말씀하시고 집을 나섰고 잠시 후 몽둥이 치는 소리도 부서지는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한참 후에 마을 사람들로 시끄럽던 임씨 집은 다시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 이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돌아오셨고 누나와 내가 다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임씨 집 사정을 누운 자리에서 서로 말씀하셨다. 나는 자는 척을 하며 몰래 내용을 엿듣고 있었다. 양산댁은 늦은 밤 몰래 임씨가 잠든 틈을 타서 부엌칼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마음이 약해졌는지 겁이 났는지 임씨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임씨가 빨랫줄 지지대로 쓰던 나무 막대를 들고 양산댁에게 몽둥이질을 시작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가서 보니 방바닥은 임씨와 양산댁의 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둘 다 거의 반정신이 나간 것을 아버지가 몽둥이를 빼앗고 임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다시피 하여 진정시켰다고 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과 대충의 치료를 하고 양산댁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임씨가 못 데려가게 했고 양산댁도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 고집을 피워 데려올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 큰일인 것은 양산댁의 팔다리 뼈가 많이 부러져서 이리저리 꺾여 있었고 마을 분들이 대충 부목을 대긴 했지만 건드리지도 못하게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제대로 치료도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며칠이 지나고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이 가끔 생사를 확인하러 집에 들렀지만 양산댁은 그냥 죽은 듯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만 있고 임씨는 술독에 빠져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양산댁 안부나 살피러 임씨 집에 다녀온 어머니는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고 혼자 말씀을 하셨다. 아니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어딜 갔다는 거야? 이상한 노릇이구만. 왜 그래? 또 무슨 일 생긴 거야? 지금 임씨 집에 다녀오는 길인데 양산댁이 자리에 없길래 임씨에게 물어보니 어제 저녁에 다 잘 시간에 친정에 갔다지 뭐예요. 뭐 친정사촌 오빠가 와서 데려갔다 나 뭐라나. 어찌 소리 소문 없이 그러고 간 건지. 괜찮아야 할 텐데 마음이 불편하구먼요. 그래도 잘 됐지 뭐. 원수 같은 임씨놈하고 붙어 있어봐야 제명에 못 살지. 그래도 임씨놈 양심은 있나 곱게 보내준 것 같구먼. 그렇게 양산댁이 친정으로 떠나고 마을은 다시 예전과 같이 조용한 날이 계속되었다.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어 몇 년간 없던 가을장마가 시작되었고 거센 폭풍으로 장대 같은 비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수많은 온기에 빗물이 가득 메워질 때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다. 오랜만에 저녁 무렵 모여든 애들과 신나게 술래잡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마침 내가 술래가 되어 큰 온기에 눈을 가리고 서서 크게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데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끔 온기 사이로 바람이 불면 윙윙하는 이상하고 분위기 이상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런 울음소린지 웃음소린지 모를 이상한 소리는 처음이었다. 얘들아 혹시 저 소리 들려? 글쎄, 뭔 소리? 침묵을 지키며 귀를 기울이던 그때 분명히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서로의 불안한 눈이 마주친 동네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제각기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여자애들은 무서워 도망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마음 급한 애들은 제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면서 불이 나게 다름질을 하여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이놈이 또 놀다가 독을 깬 거야. 너 동네 어른들한테 또 혼나게 생겼다. 얼마나 큰 걸 깬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귀신 소리가 난다니까요. 이놈이, 근데 갑자기 실성을 했나?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잘 준비하지 못해. 임자 무슨 일 난 거야? 아니에요. 일남이가 어디서 옹기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나. 귀신 소리를 들었다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참말이에요. 아버지, 동네 애들 다 들었어요. 지금 무서워서 다 도망 오는 중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옹기바람이라 하여 옹기 사이를 부는 바람이 옹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만들어내거나 옹기 사이를 지나며 만들어내는 소리로 심심치 않게 요사스러운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그래서 어른이고 애들이고 옹기 동막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면 이런 소리에 이골이 나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부모님은 옹기바람을 잘못 들었으리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불만은 있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주신 옥수수를 먹으며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불을 막 깔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형님 계세요? 저 철호인데. 늦은 밤에 웬일이요? 들어와. 그게 사실은 일남이에게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우리 일남이가 또 사고라도 쳤나? 도훈이랑 싸움질이라도 한 거야? 일남아 우리 도훈이 같이 안 논 거야? 아직 도훈이가 집에를 안 왔어. 도훈이 어디도 놀다 온다던. 나는 철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등줄기가 오싹해짐을 느꼈고 잊고 있던 그 귀신 소리가 생각났다. 실은 아까 애들이랑 놀다가 귀신 소리가 나서 애들이랑 혼비백산해서 다 집으로 흩어졌어요. 도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귀신이란 말에 무섭게 눈을 흘기시는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 이놈이 대체 어딜 간 거야? 아까 오는 길에 말숙이네 집에도 들렀는데 말숙이도 너 같은 얘기를 하더구먼. 또 어디 사슴벌레라도 잡으러 간 거 아닌지 모르겠다. 도훈이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라 걱정은 되지만 큰일이 일어났으리라 생각진 않는지 비교적 차분하게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겨가신다. 형님 저는 좀 급하게 가볼게요. 이놈 자식 집에 오면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지. 에이그 이 잡놈. 동생 잠시 기다리게. 나도 같이 가세. 아니에요. 금방 찾겠죠. 쉬세요. 아니야 같이 감세. 빨리 찾아야 자네도 좀 쉴 거 아닌가. 그렇게 두 분은 도훈이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러나 예상치도 못하게 그 길로 나가신 아버지는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셨다. 큰일 났구먼. 도훈이를 아직 못 찾았지 뭔가. 어쩐데요? 산에 사슴벌레 잡으러 가서 멧돼지나 살글 만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가볼 만한 곳은 다 다녀오는 길인데 없어. 새벽녘에 동네 어른들하고 이장님도 같이 나섰는데 흔적도 없어. 이 동네 산에는 큰 짐승도 없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먼. 아침 챙겨 먹고 또 나가봐야 될 것 같소.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계속 어젯밤 귀신 소리가 신경이 쓰였다. 마을은 도훈이의 실종 소식에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때가 늦지 않게 가마에 옹기를 구워야 하는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도훈이를 찾으러 나섰으나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도훈이는 끝내 행방을 찾기가 묘연해질 때쯤 또 사건이 일어났다. 건너집 국민학생 선일이가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돌아오다 각자 집으로 헤어졌는데 그 후로 소식이 끊긴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이장님 댁에 모여들었다. 아니 갑자기 마을에 이게 뭔 사단이 돼요? 애군이라도 단단히 낀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글쎄 말이야. 마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에 죽은 임씨 아들 거 누구냐? 그려 순철이. 걔가 애군 아기는 아닌가 모르겠다. 여러 흉흉한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그때 이장님이 나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다들 진정하고 빨리 선일이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 도훈이도 못 찾은 판에 자꾸 애들이 없어지면 큰일 아닌가. 지금 옹이 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듯하니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애들 찾는데 주력하자고. 이렇게 이장님의 지시대로 마을은 조를 나누어 밤낮 없이 없어진 아이들을 찾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인근 산과 논밭, 옆 마을까지 다니면서 아이들을 찾는 중에 이번에는 더욱 무서운 일이 생겼다. 집에서 잠자던 2살배기 아기가 사라진 것이다. 엄마가 젖을 물리다 아기가 잠든 것을 보고 잠깐 뒷밭에 호박을 따러 간 사이에 아기가 사라진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이 아이들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필시 사람이 하는 짓이구만. 이렇게 애들이 없어지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애들을 잡아가는 거야. 안 그런가? 아님 산짐승이 마을로 내려오는 거 아닐까요? 아줌니는 무슨 모르는 소리를 그렇게 한대요. 동네에 닭, 염소, 개 같은 가축이 얼마나 많은데 짐승이 사람을 물어가요. 이건 필시 사람 소행이라니까요. 손씨 아저씨의 사람 소행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수긍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얼마 전에 술래잡기 놀이에서 들었던 그 음침한 울음소리가 아직 잊히지 않았고 아이들의 실종이 그 소리와 연관이 있을 것만 같았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럼 각 집안부터 조사해봅시다. 아직 마을 집안들은 찾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그렇다고 어찌 마을 사람들 집을 수색을 해요? 그치 그것은 좀 그렇지. 손씨 아저씨의 마을 집들을 수색하자는 의견에 반대 의견들도 많았지만 아이를 잃은 철호 아저씨의 한마디에 다들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어요. 우리 도훈이가 며칠째 행방불명의 밥이라도 먹는지 물이라도 삼키는지 알 수도 없는 판국에 이것저것 예의 차릴 거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소. 철호 아저씨의 말에 이장님을 위시한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조를 짜 각 집들을 방문하여 마룻바닥, 창고, 아궁이, 변소할 것 없이 모조리 뒤지고 다녔다. 철호 아저씨 조가 임시집에 들어가 집을 수색하던 중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임시집 마당에 임시의 멱살을 잡은 철호 아저씨는 목이 부러져라 임시를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우리 도훈이 어디 숨긴 거야? 우리 도훈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이실 짓고 말 못해. 임시에게 도훈이의 행방을 묻던 철호 아저씨는 급기야 임시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래요? 발뺌 많은 임시의 눈앞에 아이들 것으로 보이는 피가 조금 묻어있는 흰색 상의를 흔들어 보였다. 이것이 우리 도훈이 옷이구먼. 이래도 발뺌할래? 그때부터 시각된 철호 아저씨의 발길질과 주먹질에 임시의 얼굴은 피가 낭자하게 터져나갔다. 우리 아버지가 중간에 말리지 않았다면 임시는 벌써 죽었을 때 싶었다. 이봐 동생, 일단 진정하고 도훈이 행방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무작정 임시를 팬다고 될 일은 아닌 듯 싶으니. 이봐 임시 정말 자네 소행인가? 지금 애들은 어디 숨겨뒀어? 빨리 말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줄 알아. 정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옷도 저는 처음 보는데 순철이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말 저는 집에 박혀 꼼짝도 안 했어요. 임시의 말에 철호 아저씨는 발끈하여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아버지의 만류로 간신히 참는 듯 보였다. 안 되겠구만 모두들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보세. 소리를 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여서 임시 집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청년이 아기 저고리를 들고 뛰어오면서 소리쳤다. 여기 아기 저고리가 있어요. 마침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온 2살배기 엄마 윤씨 아줌마가 저고리를 보더니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다. 이거 우리 막둥이 저고리 맞아요. 우리 막둥이 어쨌어요? 빨리 내놔요. 이 벼락 맞을 새끼 빨리 애들 있는 곳을 말 못해. 그때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철호 아저씨의 주먹이 임시 콧잔등에 내려박혔고 임시는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축 늘어졌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임시를 둘러싸고 다그치고 주먹질도 해봤지만 임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계속 되뇌었다.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 한밤중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소득이 없자 임시를 끌고 마을 공동창고 앞 큰 기둥에 임시를 묶어놓고 몇몇 지키는 순번을 정한 후 각자 집에 돌아갔다. 마지막까지 2돌배기 아이를 잃은 윤씨 아주머니만 울고 애원하고 화를 내고 하더니
결국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도 마을 사람들은 조를 짜서 임시집과 주변 일대를 모조리 수색하였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임시를 다그치고 주먹질도 해보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그날 밤도 교대로 불침번을 서기로 하고 모두들 돌아간 지 얼마 후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침번이 알리는 꽹과리 신호가 요란하게 새벽 정적을 깨웠다. 부스스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집집마다 하나씩 어두운 조명이 켜지는가 싶더니 급하게 옷을 입으며 마을 장정들이 하나둘씩 마을 공동창고 앞으로 모여들었다. 나랑 누이도 무서워 집에 있지 못하고 부모님 뒤를 졸졸 따라 나섰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저기 뭔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필시 귀신이구먼요. 귀신이 맞아요. 불침번을 서던 윤씨 아저씨는 사지를 오들오들 떨면서 겁에 잔뜩 질려 있었다. 마을 장정 하나가 고개를 쳐박고 있는 임씨의 상태를 보려 몸을 바로 앉히려다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임씨가 죽었잖아. 임씨가 왜 죽은 거야? 귀신을 봤다고 헛소리를 하던 윤철 아저씨는 이제는 아예 뭐가 단단히 잘못된 양 입가에 거품을 물고 경기한 듯 사지를 떨면서 눈을 뒤집고 있었다. 안 되겠네. 우선 윤철이 먼저 집에 눕혀야겠네. 이장님의 지시로 윤철 아저씨는 장정등에 엎여 집으로 돌아갔다.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애군을 맞아도 제대로 맞은 것 같네.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임시 시체를 바로 앉히던 이장님과 주변에 있던 마을 아저씨들은 하나같이 놀라 뒤로 한 발씩 물러났다. 어떤 아저씨는 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나중에 들어본 바로는 임씨의 손발이 다 오그라들고 얼굴은 톱으로 긁힌 양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눈은 날카로운 무엇으로 후벼판 것 같이 구멍만 휑하니 뚫려 있었다고 했다. 철호 자네 뭐 아는 거 없어? 손씨 아저씨는 철호 아저씨를 의심하는 양 물었다. 안 그래도 심란한데 내가 죽였다는 거야. 뭐야?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아니 난 그냥 도훈이 일도 있고 해서. 일이 이쯤 되니 마을 사람들끼리 불신도 생기고 별것 아닌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고 아이가 있는 집은 더욱이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자제시켰고 분주하던 옹기 마을은 급격하게 침울하고 음침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참말이에요. 참말로 제가 잠결에 눈을 떠보니 임씨 앞에 머리 산발한 귀신이 납작 엎드려서 임씨를 올라타고 눈을 후벼 파고 얼굴을 핥히고 하다가 내가 깨는 것을 보더니 저쪽 옹기들 사이로 사라졌구먼요. 정신을 차린 윤씨 아저씨가 나중에 한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윤씨 아저씨가 분명히 봤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은 더욱 불안한 눈치였다. 귀신이 맞는다면 이거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 불안해서 살 수나 있겠어. 마을 사람들은 공공연히 귀신이 맞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니 아이를 잃어버린 당사자들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두려워 소극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결국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의 결정으로 인근의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오게 되었다. 늦은 밤 온 동네 사람들은 구판이 열리는 당수 나무로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부정 탄다고 구판에 갈 수 없어서 누나와 난 조금 무섭긴 했지만 집에 남아 잠을 청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한참 굿하는 꽹과리, 칭, 북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옆에서 잠을 자는 누이의 코 고는 소리도 조용히 들려왔다. 달은 휘영청 빛나 유리창 뚫고 방 안까지 비추고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였다. 창문으로 비추는 달빛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로 생각했다. 그러나 창문 밖에서 어른거리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커지면서 이상한 그림자 하나가 쑥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무언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숨이 턱 막히고 몸이 굳어 움직여지지 않았고 눈은 자동으로 꼭 감기었들 수조차 없었다. 식은땀은 비처럼 쏟아지는데 혹시나 땀 흘리고 있는 것을 저 무언가에게 들켜버리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해졌고 눈을 뜨면 눈이 마주칠까. 눈을 떠 보지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창문 근처에 벽을 막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창문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듯 창문을 긁고 있었다. 한참 그 소리가 계속되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도망을 치려면 누나를 깨울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용기를 모두 짜내어 천천히 실눈을 떠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시야에 무언가 거무스름한 머리카락 같은 것이 창문 밖에서 날리고 있는 듯 보였다. 우리 집 창문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어서 중학생 키 높이면 충분히 고개를 들이밀 수 있는 높이인데 머리카락 같은 것만 너풀너풀 날리고 있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러는 중에도 벽 긁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갑자기 벽 긁는 소리에서 뭔가가 벽 어딘가에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산발한 머리 하나가 창문으로 쑥 하고 올라왔다.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요동쳤고 몸은 가위 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민머리는 턱을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며 누워있는 누이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으로 그림자가 져서 누군지 무엇인지조차 분간이 어려웠다. 그렇게 한참을 까딱이던 머리는 소리도 없이 조용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아서 억소리가 날 만큼 다시 놀랐다. 누이의 간절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누이도 그 머리의 등장을 지켜본 것 같다. 누이와 나는 손을 잡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내가 머리를 돌려 누이를 바라보니 얼굴에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토끼 눈을 하고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누나 봤어? 누나는 말도 못하고 머리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나무 대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나무 대문이라 살며시 연다고 해도 요란한 소리를 낸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리고 인기척이 없었다. 그런데 또 작은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땅에 무엇인가를 끌면서 이동하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와 함께 누이와 나는 다시 얼어붙어 버렸고 나의 손을 잡은 누이의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마치 내 손을 부러뜨리려는 듯 꽉 잡은 손은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었다. 소리는 지척에까지 들리더니 이내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 앞까지 이르렀고 잠시 소리가 멈추는가 했더니 이내 마루 위로 무언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은 가을이라 잠자기 전에는 방문을 열어놓고 잠자다가 새벽에 문을 닫는데 마루와 연결된 우리 방은 발 하나만 쳐져 있었다. 누이는 방문 쪽으로 누워 있었기에 누이를 쳐다보던 나는 당연히 발 건너편에 보이는 방 마루를 바라볼 수 있었고 누이도 자연스레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소리를 내는 무언가는 머리를 산발한 흰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기괴하게도 몸을 끼워서 마루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턱 소리는 손을 짚는 소리고 손으로 몸을 당기면서 기어올 때 옷이 끌리는 소리가 그윽 하고 났던 것이다. 필시 사람은 아니라 생각됐다. 그렇게 마루를 기어 올라온 그 귀신은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바닥에 붙어있던 상체를 서서히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머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우리가 누워있는 방으로 고개만 돌려 방 안을 쳐다보는 듯했다. 방과 마루는 발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귀신의 시선이 느껴졌고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섬뜩한 눈빛이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도 모를 만큼 극도의 두려움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그 귀신은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전에 옹기들 사이에서 술래잡기를 할 때 들었던 그 옹기 바람 소리와 비슷한 소리였다. 그렇게 섬뜩한 목소리로 신음 소리를 내던 귀신은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손을 빠르게 휘저으며 우리 누워있는 방으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상체를 세우고 좌우 팔을 번갈아 빠르게 움직이며 기어오면서 머리를 좌우로 마구 흔들어대며 다가오는 모습은 너무 무섭고 괴기스러워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다. 어느덧 그 귀신은 누이의 몸 위로 올라왔고 잔뜩 팔로 상체를 세우고 누이의 팔을 누른 상태에서 누이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누이는 이미 반실성을 하여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 귀신은 기쁜 것 마냥 울어 젖히기 시작했다. 누이가 울부짖는 사이 귀신은 한 손을 서서히 들어 올려 누이를 내리치려는데 손에는 작은 옹기 만들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작은 쇠붙이인 금괴가 들려 있었다. 나는 몸이 얼어있다가 누이가 곧 죽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손을 뻗어 머리 위에 뭔가를 집어들었는데 용도가 닿은 방망이가 손에 잡혔고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것을 힘껏 귀신의 머리 위로 내려쳤다. 어린아이가 내려친 방망이에 무슨 힘이 실렸겠냐마는 그래도 제법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귀신은 옆으로 픽 쓰러지는 듯 보였다. 나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반실성한 누이의 팔을 끌어당겨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누이의 손을 잡고 마루로 뛰쳐나갔다.
그 길로 누이의 손을 놓지 않고 억지로 끌다시피 하며 대문 밖으로 달려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판이 열리는 당수 나무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뒤쪽에서 그 귀신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리다. 잠시 후에는 점점 멀어지는 듯 들렸다.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 돌아온 나는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기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구판이 열리는 당수 나무는 어린아이가 달리기에는 제법 먼 거리에 있었고 굿소리에 나의 목소리도 묻혀버렸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누이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앞으로 확 거꾸러지고 말았고 나와 누이는 동시에 심하게 앞으로 퍽 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턱이 깨지고 이빨에 입술이 찢겨 피가 나고 손바닥과 무릎이 찢어져 쓰리고 아파졌지만 정신없이 다시 몸을 일으켜 누이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는데 누이는 다리를 다쳤는지 다시 허무하게 주저앉고 말았다. 누이의 두려우면서도 간절한 울부짖음이 그렇게 애절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금만 지체하면 그 귀신이 모습을 드러낼까 두려워. 그 짧은 순간의 방도를 생각한 것이 온기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누이의 손을 끌어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누이를 부축하여 누이가 들어갈 만한 온기를 찾기 시작했다. 어렵지 않게 누이 덩치만 한 온기를 찾아 누이를 부축하여 온기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누이와 마음이 통했는지 무슨 연유인지도 묻지 않고 누이는 온기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나는 몸집이 더 작아 어렵지 않게 숨을 만한 온기를 찾았고 온기 속으로 몸을 숨기기 전에 귀신이 올 법한 방향을 한번 둘러본 다음 귀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온기 속으로 몸을 숨겼다. 구판이 끝나면 소리를 쳐서 어른들께 알려야겠다. 구판만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어른들과 쉽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나는 숨을 죽이고 몸을 한껏 숭크렸다. 멀리서는 아직 굿하는 소리가 한창 들려왔고 굿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 전 술래잡기를 하던 옹기바람 소리. 아니 귀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옹기바람 소리와 귀신 소리가 어우러져 더욱 섬뜩한 소리를 만들어냈고 흐느끼기만 하던 소리는 아기를 찾는 듯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 귀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듯 흐느끼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내가 숨어있는 지척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지척에서 들릴 때는 발각될 것 같아. 숨도 멈추고 몸도 더욱 움츠렸다. 그러다 그 소리는 우리가 숨어있는 온기를 지나 앞쪽으로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시간이 한참 지나 더 이상 귀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러고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자세도 바꾸지 않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다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웅크린 자세에서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리려는 그때 나의 귀 뒤로 검은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아났다. 더 이상 머리도 돌리지 못한 채 입에서는 신음인 듯 울음인 듯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 무언가가 내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강한 힘으로 나를 온기 밖으로 들어올렸다. 온기 밖으로 나온 나의 눈은 산발을 한 귀신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한 손으로 온기 입구를 잡고 한 손으로 나의 머리채를 잡은 귀신은 한참을 바로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귀신의 눈은 충혈되었고 코와 얼굴을 찢기고 일그러져 너무 흉측했으며 벌어진 입은 귀 뒤까지 찢어져 있었다. 찢어진 입은 마치 웃는 듯이 보이더니 이내 요사스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가, 찾았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나를 온기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힘은 어마무시해서 얼굴을 땅으로 처박힌 나는 흙이 한 움큼 입으로 들어왔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있는 힘껏 소리치기 시작했다. 엎어져 소리 지르는 나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집어들고 한 손에는 날카로운 근개를 집어든 귀신은 나를 내려칠 양으로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귀신이 나를 근개로 내려치려는 찰나에 뒤에서 뭔가 둔탁한 퍽 소리가 났고 뭐가 어찌 된 건지 영문도 모른 채 나는 한쪽으로 날아가 처박히게 되었다. 그 후 내가 정신도 차리기 전에 누군가 잽싼 몸놀림으로 나를 낚아채 안아 울렸다. 우리 일남이 괜찮아? 익숙한 목소리였다. 언제나 장군 같고 언제나 장승 같은 든든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받쳐들어 가슴에 안고 한 손에는 짤막한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그 방망이로 귀신을 내려친 게 틀림없었다. 이 요망한 것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 귀신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아버지를 노려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귀신은 대치 상태로 있는데 지금 거리에서 사람들 소리가 웅성거리며 들리기 시작했고 얼룩덜룩한 고운 한복을 입은 무당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무당은 굿에 쓰는 도구인 듯 보이는 칼을 양손에 들고 있었다. 무슨 논한을 가지고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귀신이더냐. 무당은 호통치듯 소리쳤다. 그때쯤 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무기가 될 만한 것을 한 손에 집어든 장정들이 귀신을 조금은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에워쌌다. 그때부터 귀신은 도망갈 방향을 찾는지 괴성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좀처럼 사람들은 틈을 내주려 하지 않았다. 요망한 것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애들을 잡아간 것이 맞으렸다. 무당은 재차 소리를 지르며 귀신에게 물었다. 너희들 다 똑같아. 우리 순철이 어딨어? 귀신의 입에서 순철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나왔다. 순철이라는 이름에 갑자기 사람들은 헛바람을 들이켰고 저 흉측하고 기괴한 귀신이 양산댁인 것을 알았다. 우리 순철이 내놔. 소리를 지르던 귀신은 기괴한 모습으로 양손을 번갈아 움직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한지 이미 귀신을 한 번 본 적이 있던 윤철 아저씨가 다가오는 귀신의 질에 겁을 먹고 놀라 엉덩방아를 짚고 넘어졌고 그 틈에 귀신은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전현을 잡아야 애들을 찾는다. 넋을 잃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무당이 소리쳤고 그 고성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뛰쳐나간 건 철호 아저씨였다. 도훈이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이 강했던지 겁도 없이 손에는 곡괭이 자루를 움켜쥐고 달려나가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마을 장정들이 그 양산댁으로 보이는 귀신의 뒤를 잡으러 뛰어갔다. 누나가 저기 옹기 안에 있어요. 저 흉물스러운 귀신이 양산댁이라는 충격에 잠시 정신이 없으시던 아버지는 누나가 옹기 안에 있다는 나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얼른 달려가 옹기에서 누나를 끌어내어 안으셨다. 귀신에게 놀란 누이는 이미 반실성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조금 후에 달려오신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다. 그러기를 잠시 지금 이 상황에 어찌해야 할지 분간을 못하시던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셨는지 사람들이 달려간 방향으로 몸을 돌리셨다. 우리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겠어. 당신이 향이를 업고 일남이랑 같이 천천히 따라와. 나는 먼저 가서 어찌되나 봐야겠소. 일남 아버지 꼭 가야겠어요. 사람들이 이미 갔는데 당신마저 갈 필요가 있겠어요. 향이도 아픈데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좀 꺼림직한 것이 있어 그래.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을 마친 아버지는 조금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셨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금 안정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누이는 어머니 등에 엎여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얼마 걸어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옹기 굽는 가마를 중심으로 귀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너희 놈들 때문에 우리 순철이가 죽은 거야. 머리를 산발한 양산댁 귀신이 원망 어린 고함을 지르며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달려들지는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에워싸 가만히 있었다. 귀신이면 곱게 저승으로 갈 것이지. 무슨 논한이 있어 여기서 악업을 쌓고 있느냐. 어서 썩 저승으로 사라지지 못해. 무당은 엄포를 놓듯 말을 했다. 우리 도훈이를 내년이 잡아갔어.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도훈이 빨리 대답해. 우리 순철이만 쓸쓸히 갈 순 없지. 귀신의 말에 철호 아저씨는 도훈이가 걱정되어 곡괭이 자루를 고쳐 잡고 공격을 하려고 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섰다. 양산댕, 나 기억 안 나는가? 아버지의 물음에 귀신은 아무런 반응 없이 잔뜩 경계한 모습으로 땅에 엎드려 상체를 세우고 좌우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양산댁 자네 정말 나를 기억 못하는가? 나는 자네가 친정에 간 줄로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게야. 사람들은 도대체 아버지가 저 귀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양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다. 그 임간놈이 자네가 사촌 오빠랑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니 거짓부렁이었구만 그래. 그때 이미가 놈에게 그렇게 맞아서 이런 물꼴이 된 게야. 아버지의 물음에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놀라 양산댁을 쳐다보았다. 억울해. 그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깊은 옹기 속에, 그 어두운 옹기 속에 던져 놓았지. 그려 양산댁. 이제는 인간놈도 죽었으니 다 된 것 아닌가. 이제 그만하세.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세. 나는 아버지와 양산댁의 대화에서 양산댁이 죽은 귀신인지 산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저 흉측한 귀신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듯 말하고 계셨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구먼. 마을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이 다 죽어야 내 원한이 풀리겠구먼. 귀신의 원한에 사무친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다시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철호 아저씨는 팔을 잔뜩 들어 올려 내려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철호 아저씨를 몸으로 막아섰다. 양산댁, 이러지 말게. 이러지 마. 우리가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자네와 순철이를 인간놈에게서 구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나서서 도왔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 정말로 미안해. 용서하게. 아버지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정말로 미안한 듯 사과하셨다. 한참을 흐느끼던 귀신은 아니 양산댁은 몸을 돌려 팔로 기면서 옹기를 굽는 가마로 조금씩 몸을 옮겼다. 가마는 옹기를 한참 굽는 중이어서 새빨간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는데 양산댁은 가마 가까이 가더니 가마 입구로 다리부터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고 흙더미로 막아 놓은 가마 입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순식간에 양산댁 몸에 불이 붙었다. 이 동네는 이제 옹기가 제대로 굽히지 못할 것이고 곱게 마르지 못할 것이다. 양산댁은 저주인 듯 몇 마디를 내뱉고 불길에 몸을 맡긴 채 그렇게 쓰러져 갔다. 양산댁의 몸이 타들어가는 동안 누구도 감히 불을 끄려 접근하지 못했고 결국 몸이 다 타 재와 뼈만 남을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렇게 옹기 동막의 비참한 사건은 종결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든 옹기 안을 뒤져서 실종되었던 새 아이를 모두 찾게 되었다. 도훈이와 선일이는 팔다리가 묶이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옹기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탈진 상태로 거의 빈사 상태였으나 겨우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2살배기 아기는 안타깝게도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양산대 사건으로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고 언젠가부터 옹기를 굽고 나면 어딘가에 금이 가거나 깨지기 일쑤였고 옹기 가마를 다시 지어 다시 옹기를 만들어도 많은 옹기의 하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산대 사건 이후로는 옹기 바람 소리가 들리면 꼭 양산댁이 흐느끼던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이렇게 여러가지 불행한 일들이 생기니 마을 사람들은 옹기 만드는 생업을 버리고 농사를 짓거나 마을을 떠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몇 년 사이에 더 이상 옹기 동막이라는 지명이 무색하게 옹기를 만드는 곳이 사라져갔다. 우리 아버지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옹기 작업이 순조롭지 못하여 논밭 농사로 생업을 바꾸셨고 내가 좀 더 컸을 무렵에는 결국 아랫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 근데 그때 구판 버리고 계실 때 어떻게 저를 구하러 달려오셨어요? 그때 한참 구판이 벌어지고 무당이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접신을 하는 듯 하더니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지 뭐냐? 내가 듣기에 마치 순철이 목소리 같았어. 어쨌든 그 소리에 사람들이 놀라 구판이 잠시 정적 상태가 됐는데 저 멀리서 네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았어.